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의 피셔입니다. 질문 중에 경제 지표는 기관 및 이런 펀드 매니저, 이 전문가들은 다 알 텐데 그들은 왜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있어요. 자, 펀드 매니저 등 기관 투자자들이 이 폭락을 피하기 힘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점을 가진 게 있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관 투자자들도 폭락의 시기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영화 빅쇼트를 보면 이런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영화에서 투자회사 대표를 연기한 크리스찬 베일은 2007년 당시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펀드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 주택 및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인 과열로 상승을 계속했고요. 자, 크리스찬 베일이 하락에 베팅했던 이 펀드는 손실만 누적됩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 자금을 뺐고요. 펀드의 규모는 크게 감소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동안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그의 고객들까지도 욕설을 퍼부으며 자금을 빼갑니다. 결국 얼마 후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하락에 베팅했던 이 펀드 수익률은 600%까지 치솟았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 이것은 영화이지만 실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자산운용사를 선별하여 투자 자금을 맡기고 매달 수익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더 투자할지 또는 투자를 중단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연기금에서 자금을 투자받은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영화 빅쇼트처럼 미리 폭락을 예견하고 펀드를 하락에 베팅했다고 하겠습니다. 영화처럼 1년이 지났는데 폭락이 오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상승하면 그 사이 연기금은 이미 돈을 모두 인출하고 해당 자산운용사를 투자 대상 운용사에서 아예 그 목록에서 삭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폭락이 찾아온다 해도 이미 기금의 투자 명단에 제외된 상태고요. 고객마저 줄어들어 있는 해당 운용사는 이미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시장에 별다른 파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이미 영세한 상태가 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경기의 과열과 위험한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폭락의 시점까지는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몇 개월 이 헛다리를 짚으면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폭락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가 폭락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열의 신호 발생 이후에 주식시장이 최고 정점까지 주가는 50%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이에요. 지난 2007년 상당수 지표들은 경기의 과열과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2008년이 되어서야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과열 신호 발생 이후 폭락 직전까지 주가는 50%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느 펀드 매니저가 폭락을 우려하고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는데 이후 주가가 50%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야 하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에이 바보 같은 X, 저런 멍청이는 펀드 매니저의 자격이 없어 라고 비난을 할까요? 현실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경제지표 아니면 리스크 관리 이런 것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익률이 잘 나오면 잘하는 거고요. 안 나오면 못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부채도사나 점쟁이 수준으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을 원할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이채원 씨는 지난 2000년 IT 버블 당시 닷컴주들이 이상 과열을 예측하고 자신의 펀드에서 IT가 아닌 가치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과 달리 닷컴 버블은 1년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채원 씨는 몇 개의 펀드의 펀드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하혈을 해서 병원까지 실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1년 IT 버블이 붕괴하고 그 이후에 가치주들이 시장에 조명을 받으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전 당시 몇 년간의 현실은 정말 지옥과 같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승장에서 폭락의 시점을 예측하다가 틀리면 명성도 잃어야 되고요. 직장까지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섣부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식형 펀드나 이 채권형 펀드 아니면 혼합형 펀드 등 이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일정한 비율로 주식 또는 이 채권, 어음 등을 반드시 투자하게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초에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자기 생각에 이제 폭락이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해도 주식을 전부 팔고 채권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 펀드의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제 주식의 대세 상승장이 온다고 이 자기가 예측을 하고 있다 해도 채권을 전부 팔고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규정 때문인데요. 투자 대상과 투자 제한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반드시 8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채권은 20%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등 제한사항이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개인들보다 정보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제가 경제지표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이미 이런 경제지표쯤이야 전부 다 할 텐데 왜 당시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하락에 대비하지 못했나요? 그 당시 펀드 매니저들도 바보는 아니었을 텐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펀드 매니저는 그냥 규정에 맞게 폭락이 있건 말건 주식을 규정상 8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이나 선물, 인버스 ETF 등은 애초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에 대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경우 폭락에 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이 롱숏 펀드나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폭락의 시점을 맞추지 못하죠. 또한 폭락에 대비한다고 몇 개월 이상 하락에만 베팅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자금을 전부 이탈하고 지금 받았던 연기금 등의 자금까지 전부 다 이탈합니다. 자, 운용사의 입장에서 괜히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경기의 고점을 판단하고 증시의 고점과 이 폭락을 대비하는 것, 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투자자의 몫입니다.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죠. 한 군데 자산운용사의 모든 자산을 맡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금 내에서 일하는 이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있겠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증시의 폭락을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들은 기관에 비해서 정보력도 딸리고 자금력도 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월등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시간입니다. 당장에 한 달 한 달 수익률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주식시장이 폭락이 가까워졌음을 예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대부분 자산 옮겨두고 나머지 주식만 조금 하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을 쉬든 아니면 1년을 쉬든 폭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안 온다고 해서 누가 직장을 잃게 하거나 가진 돈을 모두 뺏어가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개인들은 기관 투자자들처럼 정확한 증시의 고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빠져나가서 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열과 폭락이 가까운 것 같다는 이 경제지표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면 80% 이상의 자금을 채권 등 이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나머지 20% 수준으로만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물론 이 경제지표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위험한 시점이다 하는 것들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80% 이상의 자금은 채권, 나머지 20%는 주식으로 운용을 하다가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 해도 결국 전체 자산 중에 10% 정도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게 폭락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시점까지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시기에 갑자기 주가가 더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엔 물론 배는 아플 겁니다. 주식에 100%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얼마가 되어 있을 텐데 후회도 하고 원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정말 폭락이 온다면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채권의 시세 차익을 보고요.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고 경제 지표들이 반등을 하면 저점에서 주식형 펀드 또는 인덱스에 투자하거나
뭐 하이힐드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평소에 잘 아는 마음에 드는 주식을 쓸어 담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경제 지표를 이해시켜 드리는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고 하락에 대비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텐데, 그 이후 어느 시기에 폭락이 올지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어서야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기간을 잘 기다려야 하는데, 경제지표와 역사적 사실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이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제 경제지표 그리고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관심도 없고 바빠 죽겠어, 그냥 수익만 중요하고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시는 분들은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이 폭락을 대비하는 기간에, 아니 왜 주식을 줄여서 수익률을 형편없이 만드느냐, 전문가라는 양반이 그 정확한 시점 하나도 못 맞춰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경기의 고점에서 직접 주식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폭락한 이후에 계좌가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에서 다시 이런 말씀 하시죠. 아, 그때 말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서야 이런 자문을 구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최고점의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폭락 이후의 사이클에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